증시가 고용지표와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고 영국의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우려했던 트리플 딥을 면하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국제매입 프로그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62%, 0.40%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며 트리플 딥 공포에서 벗어난 데다 미국 기업 실적과 지표도 호조를 보인 영향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17%, 0.95%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0.06% 하락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일주일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추세치인 자주 이동평균 건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6,000건 줄어든 33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35만 1,000건도 밑도는 수치로 지난달 고용이 9개월 내 최소로 늘어나며 불거진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불식시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영국 경제가 올 1분기에 시장 예상보다 높은 0.3%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1% 성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나 성장해 지난 2011년 4분기 0.6%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경제는 우려했던 트리플 딥을 면하게 됐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자 미국 최대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의 올 1분기 이익이 95억 달러, 주당 2달러 1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94억 5천만 달러, 주당 2달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도 웃돈 수치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88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시장 전망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올 1분기 순이익은 8,200만 달러, 주당 1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시장 기대치는 넘어섰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5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스트래티지스트 브라이언 스매들리는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 신호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긴축으로 인해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의 부진이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1950을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열흘째 이어졌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무엇보다 현대차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일단 560선 아래에서 살짝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는 소폭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고용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이 모두 좋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독일 분데스방크가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반대 의사를 밝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승폭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자세하게 점검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 정리하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선물옵션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하루 만에 또다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모두 좋았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된 미국 증시는 조정 하루 만에 재차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지표 호조와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에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4,700까지 24포인트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3,289까지 20포인트 상승했으며 S&P 500은 1,585까지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와 경제지표 호재로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장 초반 나스닥과 S&P 500이 1% 내에 상승하며 급등한 뒤 장중 내내 박스권이 지속되었으나 장 막판 고점 대비 크게 밀리면서 시초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상대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5일 연속 상승하면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지속되어 또다시 조만간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랠리가 재현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며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었던 양적 완화 중단 논란이 경기 부진 시 추가적 양적 완화를 확대할 수 있다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갖게 하고 추가 랠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실업률이 악화된 스페인과 프랑스의 조정을 제외하면 2% 상승한 그리스를 중심으로 영국의 경제 성장률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증가해 예상치 0.1%를 상회하였으며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33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6천 건 감소하고 예상치 35만 건을 하회하여 지난달 9개월 내 최소로 늘어난 고용시장 불안감을 잠재웠으며 웹들의 실적 발표도 다우케미칼을 비롯해 UPS, 엑슨모빌 등 전반적으로 예상을 상회하여 시장에 호재가 되었습니다. 원자재, 통신, 반도체, 화학, 금융, 자동차, 인터넷, IT 등 123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86%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00개, 나스닥 100 종목 중 72개, S&P 500 종목 중 344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60에서 70%에 달하면서 경기 민감 업종과 연초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이 전개되어 추가 랠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우케미칼, 아폴로그룹이 5% 이상 급등하고 바이오젠,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시스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폰, 아마존, 애플, 야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USX 스틸그룹, 블랙록, 바이오닷컴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추가 상승하며 재차 사상 최고치 경신이 전망되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엔화 약세로 일본 증시가 15,00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 당분간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312원까지 전일 또다시 5.6원 하락했는데 추가 상승은 힘들고 정부 개입이나 투기 자금의 인적 감소만 없다면 달러당 1,100원 이하까지 하락을 전망하며 엔달러는 99엔 초반까지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100원 돌파를 전망하며 유로는 박스권 행보 지속 중인데 당분간 유로당 1.30달러 부근에서 행보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이다 보합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 시장은 일중 변동폭이 감소하며 주간시장 대비 보합인 254.70에 마쳤습니다. 고점 255.50, 저점 254.45로 1.0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5,165계약으로 이틀 연속 감소하고 일중 변동폭도 최근 들어 최소를 보였습니다. 시초가 강박 출발 후 254.45를 저점으로 장중 내내 상승하여 255.50까지 주간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으나 장마감 2시간을 남기고 밀리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채 거합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436계약, 기관이 105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560계약 매수하여 3일 연속 개인과 기관은 매도돼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내내 매도하여 일중 최대 매도로 마감하고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수하여 일중 최대 매수로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도하다 장막판 매도량은 늘리며 최근 들어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행보가 지속되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부합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이 상승하고 풋은 하락하였습니다. 장중 내내 선물지수가 상승하여 콜옵션이 15%까지 상승했다. 장막판 강보까지 상승폭을 줄였고 풋옵션은 15%까지 하락했다. 하락폭을 줄였는데 유렉스 옵션 시장이 선물 시장 대비 1시간 빨리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장막판 지수 하락분이 옵션 시장에 반영되지 못해 콜이 상승한 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1950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장 정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가 3주 만에 모처럼 1950포인트를 회복했는데요.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장막판 급등하며 4월 4일 이후 3주 만에 종가상으로 1950포인트가 돌파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SK 등 자동차 업종과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이틀 연속 급등하였습니다. 선물은 시초가 253.40에 시작해 252.75를 저점으로 255포인트를 돌파했다. 상승폭을 소폭 축소해 4월 11일 이후 2주 만에 255포인트 돌파를 시도하였습니다. 옵션은 콜옵션이 또다시 30% 이상 상승하고 풋옵션은 20% 이상 하락하며 이틀 연속 급락으로 대조가 되었습니다. 금일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 후 또다시 상승하며 선물지수 256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조정시 선물지수 253.50 부근에서 매수하고 반등시 257.00 부근에서 매도하는 조정시 매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금일 저점은 선물 252.00, 고점은 선물 257.00을 제시하며 하락시 지수는 253.00, 상승시 저항선 256.00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최대 변동폭으로 선물로 한선 252에서 상한선 258포인트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합성 선물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또는 스트림 매도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풋옵션 매수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풋 매도는 지수가 상승하거나 행보시 유리하고 합성 선물 매수는 콜옵션 매수에 풋옵션을 매도하여 지수 상승에 비례해서 수익이 발생하며 스트림 매도는 양매도 중 풋 매도 비중을 콜에 비해 2배로 하여 지수가 상승하거나 박스권 행보시 유리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풋 매수는 풋 내가격 매수에 등가격을 매도하고 애가격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수가 크게 하락만 하지 않고 행보할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변동성 매도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통화 수화풀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 이런 부분에 좀 키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그 동아시아 순방 국가로 이제 중국을 선택을 했는데요. 통화 수합과 관련된 내용의 진전사항이 있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24일과 25일 이틀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약 100명가량의 경제인을 대동하고 중국을 찾았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와 그 통화 수합을 체결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규모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전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로존 내 위안화의 허브로서 파리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강요가 탈세 혐의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다소 궁지에 몰리는 이런 처지였는데요. 예. 중국의 방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영국과 지난해 3월에 3년간 4천억 위안의 통화 수합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파운드와 현재 위안화의 통화 수합이고요. 그 프랑스는 이제 유로화를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와 위안화의 통화 수합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현재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브라질 등 19개국과 통화 수합을 이미 체결을 했고요. 유로존 내 프랑스를 통화 수합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통화 수합의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와 중국의 통화 수합 체결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이 먼저 이제 플랜을 꺼냈고, 그렇죠. 청사진도 영국이 먼저 이제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터진 그 중국의 일부 은행들의 국영은행들의 런던 진출에 영국의 금융청이 상당히 강한 자본금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틀어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장 현재 초조한 분위기가 영국의 금융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금융청은 중국의 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이 런던이 위안화 허브로서 기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점을 설치하고자 이제 타진을 했지만 엄격한 자본 기준과 유동성 기준을 내세우면서 지점 설치를 불허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텃세가 아니냐, 중국 내에서는 이런 언론의 논조도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3대 국영은행이 모두 런던에서 현재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외환거래가 많은 룩셈부르크로 지점 설치를 변경하는 등 이런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번 올랑드 대통령과 통화 수합의 체결에 대전제가 합의됨으로써 런던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은행권들의 움직임이 파리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현재 영국이 좀 초조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 호주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투자 외에 처음으로 위안화 이 표시 국채에도 투자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그 외환 보유고의 이제 국채 투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는 호주 중앙은행이 90%를 절반을 유로화와 미국의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외환의 표시 거래의 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10%를 각각 5%씩 캐나다 달러와 일본 엔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호주 중앙은행이 투자하는 국채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네 가지 국채 표시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호주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약 382억 호주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3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5% 정도를 위안화 표시 국채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21억 달러의 그 규모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조 3,500억 원의 투자 규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 중국의 교육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호주 달러와 위안화의 직접 거래가 무역 거래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호주 수출의 그 네 번째 파트너고요. 호주는 중국의 자국의 수출의 30%를 수출의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역시 석탄이나 아연, 철광석 등이 중국이 주요 수출 수입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점에서 그 올랑드 대통령과의 통화 수합뿐만 아니라 호주 중앙은행의 위안화 표시 투자는 엔화 이외의 아시아 통화에서는 첫 번째 내용이라는 점, 이런 점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매우 희소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영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외로 플러스로 집계가 되면서 트리플 딥에 대한 우려는 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국에서 그나마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가장 밤잠을 설쳤던 그 사람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고, 그 외에도 캐머런 총리도 굉장히 좀 불안한 그 속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이른바 3중 경기 침체, 트리플 딥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는데요.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예비치는 0.3%, 시장 예상치 0.1% 성장을 조금 더 뛰어넘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잠정치와 확정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6%가 늘어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BNP 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틴슬리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치 발표 이후에 즉각적으로 코멘트를 언급을 했는데요. 영국 정부에 대한 비난도 국민들의 볼멘 소리도 많이 누러질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오랜만에 영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유럽 증시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영국의 1분기 GDP 신장의 1등 공신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세부 항목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제 GDP의 많은 부분을 금융업과 서비스업, 소비 경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업은 최근 실적을 발표했던 바클레이즈의 내용에서도 보듯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난해부터 리버금리 파문으로 인해서 신뢰가 실추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세부 항목을 보면 서비스 업종이 0.6% 신장하면서 전체 성장률의 많은 부분을 끌어올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찾은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 영국의 경기 후퇴 국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조금씩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재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광산과 채탄 업계인 광공업 분야도 3.2% 전분기 대비 신장하면서 플러스 효과에 톡톡히 제 몫을 다했는데요. 그렇지만 건설업종은 마이너스 2.5% 후퇴하면서 다소 경기 침체에 골이 깊은 여건을 그대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영국은 매우 추운 날씨로 인해서 전기와 가스 사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그대로 수치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소비 경기가 상당폭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많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이 1분기 수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국의 트리플 T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렸던 위안화 허브로서 런던 금융시장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파리와 경합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도 영국 경제에는 비교적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국은 스코틀랜드가 현재 영국과의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영국으로서는 봉합해 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 3대 신용평가사들이 줄줄이 영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거나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에도 20일 날 지난주였죠. 피치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을 했고, 무디스도 2월에 AA1으로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하향을 했습니다. 현재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만이 4월 5일 날 현재의 최고 등급을 확인한다는 입장을 현재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S&P의 움직임도 여전히 좀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어렵지만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표명을 했고요. 어려운 국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치가 1분기 실적에서 발표됐다라고 만족스러운 내용을 내놨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내용을 현재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도 올해 그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3% 내린 0.7%, 올해 전체로 보면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국 경제는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국내 증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현대차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장중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560선 살짝 밑돌면서 숨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업종별로, 종목별로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현물 시장이 움직였다는 게 좀 긍정적인데요. 어제는 조금 현대차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의 반등을 줬다는 것이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 시장의 어떤 반등이 아닌 현물 시장의 반등 상당히 좀 반갑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84% 정도 상승한 1951.60포인트에 마감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오랜만에 195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509억 정도 종가의 매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투신이 732억, 연기금이 784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기관 쪽에서는 투신 그리고 연기금 쪽의 매수가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선물시장의 어떤 그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도 2115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반대로 매도한 주체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개인은 1500억 정도 매도에 나서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반대적인 어떤 패턴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
쪽에서 매수를 하긴 했었지만은 선물 쪽에서는 1109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동차, 철강, 화학, 건설, 조선, 기계, 보험, 의료 전체적으로 어떤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전통적인 어떤 경기 방어주를 할 수 있는 전기가스, 통신, 음식료, 제약,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시장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투신, 연기금 중심으로 한 기관에 346억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이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기관 매도로 인해서 0.78%, 559.4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특히나 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즈 섹터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약세를 보이게 됐었는데요. 컴투스, 게임빌 같은 종목들은 5% 넘는 하락세를 보이게 됐었고요.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SM이 3.5%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테마 쪽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에 지금 현재 AI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이 AI가 대만 쪽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제일바이오 그리고 이글베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현재 당선이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랩,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급락을 하는 반대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제장 특징들, 종목들의 흐름까지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어제도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벤트도 많았지만 오늘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금융정책회의가 개최되고요. 또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은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도 확정치를 발표하게 됐죠. 네, 일단은 뭐 대외 쪽 그리고 국내 쪽 두 가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통화정책 그리고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뭐 기준금리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풀 수 있는 부양책을 전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이란지 그리고 통화정책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2년 내 2%라는 어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명확하게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진다. 이런 시장의 인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엔화가 강세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2%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시장에 전파가 되게 되면서 엔화 약세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2%란 문구 참 2%이라는 숫자가 이만큼 상당히 좀 중요해졌는데 이 2라는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화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 기아차, 하나금융 그리고 우리금융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현재 예상이 돼 있는데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을 통해서 8조 7천억 원 정도의 실적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8조 7천억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 잠정치보다 조금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낮아진 눈높이 그러니까 1조 8,500억 정도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 7,200억 정도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의 추가적인 반등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이제 지수는 1950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 10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추가 상승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그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 그러니까 낮아진 눈높이보다 상당히 선방을 하게 되면서 조금 시장이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쪽의 어떤 그 BOJ, 통화정책회의가 발목을 잡지만 않는다면은 오늘 시장도 큰 폭의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1980선의 어떤 반등치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930에서 1980포인트 정도 이제 밴드 설정을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30 지지라인 그리고 1980 저항라인 이렇게 좀 설정을 해 보시고요. 방금 자막으로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어떤 리콜 소식이 나왔는데 조금 도요타와 좀 틀리게 어떤 발빠른 대처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리콜 사태와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 보자면 일단 이제 현물 시장 쪽에서 큰 폭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물 시장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미결제 약정이 12만 건 이상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미결제 약정도 동반적으로 감소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 쪽에서 먼저 반등이 나오고 선물 시장 쪽도 반등을 좀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어제 반등을 보였던 업종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폭과대 그리고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업종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강, 조선, 해운 쪽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IT, 유통, 화학업종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유통업종이 약세를 보이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유통업종은 좀 탈락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나갔었는데요.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산타페 그리고 베라크루즈, 투싼 등 차량 2만 4천여 대에 대해서 브레이크 등 스위치에 대한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에 큰 영향은 없겠다라는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태근 팀장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관심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맥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의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좀 괜찮고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그리고 미국 쪽의 어떤 매출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 169억 그리고 2012년 작년이죠. 261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33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40%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 성장세 실적 가이던스만 유지만 된다면은 코스맥스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해외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근거치를 보게 된다면 중국 자회사 그러니까 코스맥스 차이나가 현재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상하이 공장에 이어서 지금 현재 광저우 공장도 증설을 완료를 하게 되면서 5, 6월 달에 있을 5, 6월 그 생산허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생산허가가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매출은 더 증가하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 작년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1,000억 정도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란 그런 리포트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해외 모멘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재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 매수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죠. 55,000원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지지력도 좀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략만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은 매수가는 한 55,500원에서 그리고 56,500원 정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3,000원, 21선이 만나는 지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현재 10% 정도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9,000원에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단기 목표가인가요? 59,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기간 못 쓰는 건지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최근에 추세가 지금 뭐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5주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표가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그리고 손절가도 당연히 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저항 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가격 59,000원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추후에 대응 전략 다시 한번 A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0.9%를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비관적인 전망을 웃도는 성장률을 보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정부의 비관적인 전망을 비웃듯이 전기 대비 0.9%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깜짝 성장률이 나오면서 경기 진단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1, 4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 대비로는 2011년 1, 4분기 1.3% 성장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는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김중수 한은 총재가 밝혔던 예상치 0.8%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1, 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민간 소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설비 투자,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민간 소비는 겨울철 의류 소비가 앞당겨 일어나고 자동차 세금 감면이 연말에 종료된 탓에 1, 4분기 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동탄 2신도시 분양과 전력발전소 건설 등에 힘입어서 2.5%나 늘었는데요. 설비 투자도 반도체 기기, 디스플레이 패널 등이 늘면서 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3.2%, 2.5% 많아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하게 됩니다. 분기 9천만 대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삼성에서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제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갤럭시 S4 공개 행사 갤럭시 S4 월드투어 2013 서울을 열고 오늘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갤럭시 S4 모델은 옥타코어 칩을 장착하고 LTE 통신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 출시 모델과 다른데요. 옥타코어는 스마트폰 두뇌인 중앙 처리 장치의 연산장치 코어가 8개로 구성된 반도체 회로입니다. 머리가 8개인 옥타코어가 들어간 스마트폰은 갤럭시 S가 처음인데요.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이 이전보다 커졌지만 두께는 7.9mm, 그리고 무게는 130g으로 전작 갤럭시 S보다 가볍고 얇아졌습니다. 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중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통일부는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서 북한 당국은 오늘 오전까지 우리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회신이 없을 경우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번에 언급한 중대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의 전원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근로자 170여 명이 체류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